네, 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강의가 2020년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 연암 박지원 읽기, 그러니까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연암 박지원 읽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9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매 강마다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 오프닝도 그러니까 계속 녹화했을 시점에는요, 저희가 이제 1강 반응이나 뭐 이렇게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 촬영 기준으로 이틀 전에 1강이 나갔거든요. 지금 저는 보면서 이렇게 오프닝이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올 법한 노래가 막 꽁꽁꽁꽁꽁 나오다가 갑자기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뭐 2020년 뭐 문화원 뭐 화성시에서 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확 깔아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그랬구나. 예. 오프닝 때 쓰인 사진 신났는데. 예, 오프닝 쫙. 네. 오프닝 때 쓰인 사진들이 저희가 뭐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만족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연암 선생은 물론 이제 이욕도 이욕의 어떤 그 독자적인 개성이 있지만은 연암 박지원은 우리 이제 고전 쪽에서는 이 좀 문학 사상 쪽에서는 다산과 더불어 이제 인기가 좀 있는 쌍두마차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아주고 그리고 이제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욕 선생도 빨리 좀 이렇게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욕 선생 제가 알리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강은 이제 제가 그 연암 박지원의 글들 가운데 되게 유명한 게 도로 눈을 감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도로 눈을 감아라. 네, 도로 눈을 감아라.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마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술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본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룬 건데 연암의 글들이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참된 세상인가, 참된 실제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21세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또 시물 라크르라고 하는 이제 그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말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네네. 근데 오늘 되게 그래서 유익한 어떤 시간이 될 것인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시물 라크르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하면서 연암 선생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이미지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 갖고 같이 한번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얘기가 좀 마술 얘기부터 풀어가야 돼요. 마술이요? 혹시 뭐 이렇게 이제 김 선생님도 마술은 좀 가끔 보겠죠, 뭐 텔레비전이나 그런 걸 저는 통해서. TV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제가 저거 뭐 또 속여먹나 나를 또 속여먹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작년쯤부터 그냥 맘먹고 속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진짜 이 마술을 볼 때마다 저도 너무 신기해. 막 사람이 두동강이 나거나 막 물속에서 사람이 막 갑자기 탈출을 하거나. 그게 제일 저는요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물에서 갑자기 싹 없어지고 막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다 갑자기 싹 없어지고. 물론 뭔가 있겠지만. 네, 맞아요. 뭔가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어떤 이제 재미있어한 기억이 나는데 이 마술 공연을 우리만 이렇게 즐겨본 게 아니라 고전 시대 중국에 여행을 간 사람들도 또 이 마술 공연을 되게 자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암 선생도 이 마술 공연을 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마술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과연 우리의 눈이라는 게 객관적인 진실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걸 통해서 오늘날의 시뮬라크르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한번 이제 좀 서설을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일단 마술을 보면은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저것도 우리를 또 속여먹는구나. 우리 속여먹는구나. 이제 요새는 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와, 저것도 하나의 아트고, 저것도 하나의 되게 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다. 그렇죠. 그냥 오락으로 편하게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뭐 어떻게 속일까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알 길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고전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를 어떻게 우대했을까요? 아니면 천대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천대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천대했어요. 뭔가 이제 하찮은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들죠. 요새는 직전까지도 좀 하찮게 봤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예, 저희도. 여러분 이제 PPT 화면 좀 잠깐 봐주시면요. 예. 저게 이제 얼마 전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조선마술사라는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이제 보신 분이 이제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보시지는 않은 거죠. 예, 저도 보진 뭐 않았습니다. 케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대략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 영화에 대해서 뭐 지금 쉽사리 품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판을 하면은 관계자가 좀 슬퍼할 것 같고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쓰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조선 마술사의 이제 남자가 이제 저 사람이 유성호 하면서 봐. 유승호. 예, 유승호. 집으로 예전에 맞아요. 근데 이제 저 유승호가 저기서 이제 이름이 뭐였냐면은 예. 환희였어요. 환희. 근데 아마 이제 저걸 보신 분들은 왜 환희였는지 잘 모르실 텐데 예. 이 요술을 우리가 한자로 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환란날 할 때 그 환인가요? 그게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환영할 때 그 환. 그렇죠. 환영할 때 환자. 그렇군요. 그래서 그 환인데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이 환희에 대해서는 그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되게 이걸 국법으로 좀 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되게 광대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라고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이걸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직전까지만 해도 저게 속임수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게 1번이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무서울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뭐 그때 예전엔 귀신을 믿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마술을 하는지 귀신을 부르는지 모를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절반은 확실하게 이제 맞추신 게 앞부분 쪽은 이제 좀 맞추셨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속임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조선 시대는 우리가 이제 유학이잖아요. 유학의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 공자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저 이욕할 때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초월적이거나 좀 더 어떤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술도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혹세무민하는 거다라고 해서 광대들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그러면 감옥에 가두어서 매질을 하거나 또는 성 밖으로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의 북경에 가보면 중국은 북경에 이제 길거리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의 사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다루겠어요? 아니면 다루지를 않겠어요? 안 다뤘겠죠. 그렇죠. 괜히 그걸 막 쓰고 신기하게 그 긍정적으로 쓰든 부정적으로 쓰든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은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신들이 그 요술 공연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지를 않아서 16, 17세기에는 그런 요술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마술 관람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연암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쓴 그 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거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쓰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연암은 이 환희기를 열하일기에 따로 특별 장을 만들어서 그 마술 20가지 공연 하나하나도 자세히 쓰고 그 소감을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환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술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뒤에 본 소감을 다룬 환희기 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환희기 후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조광년이라는 사람과 같이 마술을 구경을 해요. 그게 이제 20가지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열하에서 구경을 한 거예요. 구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마술을 봤을 때 오히려 자세히 볼수록 더 속잖아요. 그렇죠. 마술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이제 어떤 우리 눈이라는 게 과연 변함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게 요 시작 부분이거든요.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눈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한다면
비록 눈이 없다고 말해도 상관없을 것이요. 그러나 항상 요술쟁이에게 속는 것은 눈이 헛보기 때문일 터인데 이때 밝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이요. 비록 요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소경은 속이기 어려울 터이니 눈이란 과연 믿을만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오히려 요술이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보려고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속는 것을 보고서 이게 밝게 본다는 것이 탈이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경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예. 자, 그러면은 눈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보기 위해서 달린 건데 오히려 볼 수 없는 소경이 더 속지를 않고 그리고 더 눈을 똑바로 뜬 사람이 속는다면은 눈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좀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되게 이제 재밌는 비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로 눈을 감아라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화담 선생이란 분이 외출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다오. 너는 왜 우느냐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오. 저는 3살에 눈이 멀어 지금 40살입니다. 예전에 길을 갈 때는 발에 보는 것을 맡기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 보는 것을 맡기고 소리를 듣고서 누구인지 분간할 때는 귀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냄새를 맡고서 무슨 물건인가를 살필 때는 코에다 보는 것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2눈만 가졌지만 저에게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눈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서화담 선생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화담이 이제 서경덕 선생을 얘기하는 건데 저기 어떻게 서경덕 선생에 대해서는 좀 고전 인물인데 좀 들어보신 건가요? 그게 저는 그 황진이가 청산리 벽개수라고 얘기한 게 서경덕 선생님 아닌가요? 아니 벽개수는 다 다른 거고. 벽개수는 좀 다른 인물이고요. 왜냐면은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엇들이 거기서 이제 벽개수는 황진이를 한번 이제 황진이가 이제 웬만한 남자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황진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딱 넘어가게 할 거야라고 이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요 얘기 길어지는데 좀 해도 되나? 얘기는 되게 재밌는데 그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벽개수는 이제 중의법인데 결국은 이제 말을 거꾸로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벽개수가 황진이 앞을 지나가는데 황진이가 그 시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벽개수가 참지 못하고 황진이를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정반대인 사람이 벽개수이고요. 저는 서경덕 선생이 그 황진이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좋은 뭐 글 선생이 되어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담 서경덕 선생은 송도 3절이라 해가지고 저 개성의 3가지 뛰어난 게 바로 박연폭포, 황진이, 서경덕을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제 황진이와의 그 썸씽을 로맨스를 가지고 있는 화담 선생. 그야말로 이제 아무리 황진이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서 황진이가 평생을 존경했다는 그 인물. 근데 여기 지금 서경덕 선생을 가지고 화담 선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서경덕 선생이 화담 선생이 외출을 나갔는데 한 사람이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여기 지금 말하기를 3살에 제가 이제 소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40살 때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이 팍 떠졌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이 안 보일 때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귀라든가 코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 감각기관이 되어서 그게 눈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제대로 찾아가고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다음 끝까지 읽어봐야 이제 제가 눈을 다음 거 읽겠습니다. 오늘 길을 가는 도중에 2눈이 별안간 맑아지고 눈동자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천지는 드넓고 산천은 뒤섞여 온갖 사물이 눈을 가리고 온갖 의심이 마음을 막았습니다. 손과 발, 코와 귀는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려 홀로 돌아갈 방법이 없기에 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눈이 팍 떠진 거예요. 자, 눈이 떠지면은 우리는 당연히 집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반대 상황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내가 눈을 감았을 때는 다른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집을 다 그게 눈의 역할을 해서 찾아갔는데 눈이 떠지고 나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이게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보면은 착각을 일으켜서 예전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가는 방법을 지금 잃어버려서 울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이제 과연 화담 서경덕 선생은 여기서 분명히 뭔가 지혜자인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답을 알려줄 것인가. 자, 그다음 맨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지팡이에게 물어본다면 지팡이가 응당 저절로 알 것이다. 제 눈이 이미 밝아졌으니 지팡이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갔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눈이 근데 이제 떠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착각을 일으켜서 집을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이제 이제 그동안 집을 찾아가던 그 지팡이에 이제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근데 지금 눈이 밝아졌는데 지팡이가 뭔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눈이 없을 때 그 눈 대신으로 찾아갔던 건데 눈이 떠지니까 지팡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과연 또 정답이 뭘까?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자, 이제 그 답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내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내 집이 있을 것이다. 네,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글자가 아주 크게 써져 있으면 더 좋았을 글자였는데. 그래요? 도로 눈을 감아라. 그렇잖아요. 도로 눈을 감으면 예전에 그 방식대로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집을.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도로 눈을 감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일종의 우언이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이야기는 눈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요 우언을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이야기를 그러면서 도로 눈을 감아라. 소경이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로 눈을 감는 거거든요. 눈을 감으라는 거. 그럼 눈을 감으라는 걸 무슨 말이죠? 그럼 이거 우리가 앞을 보지 않고 다 소경으로 살아가라는 소린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혹시 도로 눈을 감아라 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계보를 찾아가면서 음악을 들었었어요. 그 미국 대중음악을 미국과 유럽의 대중음악.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그게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같은 데서 듣진 못했지만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막 엄청 넓어졌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옛날보다 더 음악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수단이 딱 생겼더니 오히려 옛날에 몇 장 안 됐을 때는 몇 장 CD 몇 장 안 됐을 때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듣고 막 너무 즐거워했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한 15초쯤 듣다가 이건 좀 별로네 이러고 확 넘겨버리고 진짜 사랑하는 음악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되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였구나.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들으면 옛날처럼 다시 CD를 좀 들으면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날로그로 막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기대하시는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즐기던 것으로 이제 돌아갈 때 거기에 본래의 자리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막 찾을 수 있는 막 그게 확 넓어지니까 오히려 더 음악을 못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에 이제 본래 의도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도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눈을 뜸으로 해가지고 더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마술 얘기랑 통하는 거야. 마술도 오히려 자세히 보려 할수록 더 속고 만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뜨면 뜰수록 더 이렇게 속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집을 못 찾아가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눈으로 이미 들어온 그런 어떤 이제 지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들어온 어떤 그 견해를 우리가 세 글자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들어온 견해. 선입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 지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선입견과 편견이 집을 올바로 찾아가는 걸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 눈에 대해서 갖는 의식은
이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오히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럼 도로 눈을 감으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인데 눈을 감으면 그게 다시 소경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암의 글에서 이 소경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소경 메타포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 나오는데 예. 그럼 연암에게 있어 이 소경은 뭐냐? 이거는 저 불교의 우화랑 좀 비슷한데 예. 소경은 그 예전에는 원래 고전 시대 이 소경의 역할이 뭐였는지 직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소경들은 뭐였냐 하면은 예. 오히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점쟁이를 많이 맞네요. 했었어요. 그 예. 이미지가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연암의 글에서도 소경은 지혜자예요, 지혜자 오히려. 왜냐하면은 소경은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평등한 눈으로 봐요, 공평하게. 우리 인간은 내가 본 것 때문에 편견, 선입견, 내 편, 네 편 이런 거 다 만들어지잖아요. 예. 소경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세상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보는 지혜자. 그게 이제 연암의 글에 있는 소경의 메타포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도로 눈을 감으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소경으로 살아라. 또는 본래의 분수로 돌아가라. 옛날의 것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예. 그 소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의 눈을 갖추어라. 이런 예.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렇군요. 볼게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로써 말해본다면 눈은 그 밝음을 믿을 수 없다오. 오늘 요술을 보니 요술쟁이가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라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그 이제 요술사가 이제 마술사가 이렇게 속인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마술사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뭔 비결을 가지고 속이나 이렇게 그렇죠. 막 집중해서 근데 보게 되죠. 지금 연암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속인 게 아니라 네. 속은 거다 그렇죠. 니네가. 요술쟁이가 속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속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예, 예. 그게 마술사가 속인 거지 어떻게 우리가 속은 거긴 맞죠. 그러나 속였으니까 속은 그러나 건데. 예, 먼저는 속였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속인 마술사한테 있어야지. 예. 그 속은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면 될까요? 그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좀 어렵죠. 예, 그게 자. 속은 게 문제냐, 속인 네, 놈이 네. 문제. 근데 이게 네. 요술쟁이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네. 공연을 보여준 건데 네. 속은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임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이제. 연암은 그거를 마술사가 속인 게 아니다. 예. 내가 속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연암이 궁극적으로 어떤 탓을 할 때 그거를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인식 주체가 제대로 봐야 돼. 이 요청을 예. 하는 것으로 봐야 그렇군요.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되고 모순될 때 그거를 세상 탓이야 이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인식 주체인 내가 제대로 봐야 돼. 내가 지금 내 속은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를 속지 않게 제대로 봐라. 라는 그 연암의 인식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연암은 눈은 밝음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속은 내가 잘못이니까 예. 속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도로 눈을 감는 거잖아요. 예. 그 문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한번 여기도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조비어는 너무 말랐고 양귀비는 너무 살쪘다고들 말합니다. 무릇 너무라는 말은 지나치게 심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살찌고 마르다고 말해놓고서 또 너무라는 말을 덧붙였으니 이미 절세의 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임금의 눈은 오직 살찌고 깡마른데 홀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밝은 안목과 진정한 견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조비어는 너무 말랐고 양귀비는 너무 살쪘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국의 미인의 대명사인데 조비어. 네네. 혹시 중국의 4대 미인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중국의 4대 미녀 그러면 네. 서시, 포사, 초선, 달기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하고 있어요. 악녀가 포함된 미인이에요. 원래 근데 악녀도 예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죠? 그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네네. 그걸 막 해 보고 앉아 있을 정도면 얼마나 예쁘지 않았겠느냐. 야, 그거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저렇게 악녀인데도 그렇게 이제
저 예쁘게 생각된다면 예. 얼마나 예쁜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예쁠 때 악녀면 진짜 미워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녀인데도 예쁘다고 생각될 점은 이건 진정한 미인이다라는 개념에서 그렇죠. 네, 제가 군대 있을 호사도 때 나오고 달기까지 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 군대 있을 때 천국의 계단을 보는데요. 네. 드라마를 잘 안 보던 상태에서 그걸 아, 보니까 네. 네. 그때 김태희 씨가 그때 악역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피칠갑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예쁜 그런 얼굴인 거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 최고의 그러면- 미녀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 네, 여기서 또 점수 따는 발언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네,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간 그러면 B의 아내인 김태희는 굉장한 여인인 걸로 예,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피치갑을 하고 판단이 소리를 났습니다. 질러도 네. 예쁘다. 네. 그거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어요. 예. 자, 재밌는 말씀이셨고 중국의 이제 4대 미인이 누구냐면요. 예. 서시, 예. 왕소곤, 양귀비, 예. 그다음에 이제 초선. 초선까지요. 근데 이제 초선은 이 삼국지에 나오는 소설이라 소설 속의 이제 여주인공이다 보니까 초선 대신에 또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렇게 4명을 해요. 사실은 요 얘기가 되게 재밌어서 예. 이거 갖고 한 시간 해야 되겠네요. 이거 1시간 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좀 생략을 할게요. 지금 다만 2호 강의서부터 지금까지 이거 하면 1시간이다라는 것만 모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아니 머릿속에서는 막 수많은 얘기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예. 서시도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으면 왕소근도 이제 예. 흉노족한테 끌려갈 때 그 어떤 그 같은 슬프지만은 그런 사연들이 있고 예, 또 재미있는 이 사연들이 여인들의 있죠. 그 별명이 있어가지고 서시만 하더라도 세수를 하려고 연못에 이렇게 이제 연못을 들여다봤더니 연못 속에 있던 물고기가 그녀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기절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치모, 물고기를 가라앉혀요. 어. 왕소군도 앞에 재밌는 얘기 다 삭제하고 그래서 흉노 땅으로 갈 때 하늘을 알던 기러기가 그녀를 보고 반해가지고 기절해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별명이 나간, 기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양귀비, 예.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들이 양귀비를 보고서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꽃을 오므렸대요. 그래서 수화. 부끄러울 수태를 써서 굉장한 여인들인 거죠, 진짜. 네. 중국 분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네. 그런데 예. 당현종이 사실은 이렇게 풍만한 여인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예. 원래 양귀비는 초상화에도 나와있지만 되게 이렇게 풍만한 여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일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양귀비는 좀 흔히 이제 우리가 속어로 쓰는 뚱뚱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 당현종이 그런 여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양귀비를 좋아했던 거고 중국의 5대 미인 하면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인물이 여기 나오는 조비언이에요. 나는 제비라는 뜻인데 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 그래요? 조비언은 이제 예. 그 한나라 때 그저 성황제가 이제 어떤 임금이었냐면요. 예. 빼빼 마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오. 그래가지고 이 궁궐에 그냥 남녀를 물어나고 다이어트 열풍이 일었는데 혹시 살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찌는 게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요 현상이라 맞죠? 하죠. 요요 현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한나라의 성황제가 예. 그러니까 다 뺐다가 나중에 다시 살이 불어나는 이제 현상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이 임금 때문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렇군요. 그만큼 빼빼 마른 여인을 좋아하는데 특히 조비언이 이 허리 사이즈가 이건 검증된 건 아니지만 15, 16. 15, 16이요? 네, 15, 16. 그야말로. 근데요, 예. 중세 그 여인들의 그 미의 기준이 가는 허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르셋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평균이 진짜 16, 18 정도였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라 보면은 척추 이상이 엄청났대요. 그 중세 유럽 여인들이. 예. 자, 어쨌든 조비언이 그런 상징이었는데 예. 얼마나 말랐는지 황제의 손바닥 안에서 춤을 추다가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가지고 연못에 빠질 뻔한 거를 간신히 건져줬다는 그 그림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여인이에요. 야, 네, 참 대단하시네. 근데 이 조비언은 말로가 슬퍼요. 이 성황제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지 처지가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살하는데 아이고. 되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미인들이 그래서 미인은 일찍 죽어요. 미인 박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인 박명. 되게 뭐 클라우파트라도 그렇고 미인들이 일찍 죽는데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인 박명은 그 미인은 정말 일찍 죽느냐? 그럼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뭐 일찍 죽을 것 같은가요? 오래 사실 것 같은가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뭐요? 미인들은 눈에 띄니까 예. 일찍 죽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래서 미인은 일찍 죽는가 봐. 이런 말이 나온 거지. 맞아요. 통계적으로는 뭐 미인이든 아니든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은 예. 그거는 다 사람마다 보기가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예. 보기에 아름다운 게 예. 그게 가장 이제 미인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획일화된 시대에 이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전략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의학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조건, 뭐 키 170에 뭐 예. 몸무게 45 이런 어떤 굉장히 오히려 환자인 것을 예. 미인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 얘기가 또 되게 좀 긴데 예. 지금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죠. 예. 줄여서 중요한 거는 그게 이렇게 획일화된 미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외모 자신이 다 누구나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저는 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식되는 거예요. 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하나로 획일화하지 않고 예. 다양한 시선 각각의 뭔가 우리가 뭐 풍만하든 말랐든 상관없이 각각의 것들이 다 아름답다라는 눈을 어릴 때부터 키우게 한다면 그러면은 다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저의 지론이에요. 저는 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겨드랑이 제모를 안 하셨거든요. 무슨 예? 겨드랑이 제모예요. 아, 제모. 근데 네네.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아, 그거 맞아요. 있는 게 뭐 예의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맞아. 얘기가 우리가 조금 더 나가긴 했지만 아,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제모 안 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제모를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는 게 네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맞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그러니까 받잖아요. 제모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자꾸 인위적으로 우리가 미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아름다움을 탐해요. 남녀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미를 탐하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예. 그 미의 기준을 하나로 좀 획일화시키지 말고 다양한 그 각자의 모습이 다 아름다운 건강성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 점핑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 그래서 양귀비는 너무 풍만했고 예. 조비어는 너무 말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녀는 너무 말랐어, 너무 뚱뚱해라고 이제 수근거렸는데도 훗날에 그 두 사람을 못 본 사람들은 와 얼마나 두 사람이 아름다웠으면은 예. 임금이 그 사람들한테 홀려가지고 나라까지 말아먹어. 이거 우리가 절세가인이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저기 뭐죠? 경국지색. 예. 나라를 기울인 미색을 경국지색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짝 부정적인 뜻도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인물이 양귀비였다고 하는데 예. 객관적으로는 아니야. 좀 이렇게 좀 뚱뚱한 여인이었어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맨 끝에 문장만 읽어보세요. 예. 세상에는 밝은 안목과 진정한 견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제대로 보는 밝은 눈과 진정한 견해가 다 사라져 버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상은 너무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아름다움의 어떤 본질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남들이 이렇게 수근거리는 말을 통해서 그냥 들은 말로 그런 줄 알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그렇군요. 뒤에 얘기가 긴데 그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세상에는 이런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예. 그게 뭐냐면은 충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효라든가 예라든가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예. 사람들이 그걸 통해 사람들을 눈속임한다라는 얘기가 막 많은 예를 통해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예. 호광은 삼공이 되어 중용으로 요술을 하고 풍도는 5대에 걸쳐 명철함으로 요술을 했으니 웃음 속에 칼이 있는 것이 입안으로 칼을 삼키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속인 사람들의 그 유학자의 대표적인 게 호광이라는 사람은 오. 6임금을 섬기면서 정승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6번이 갈렸는데 다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얼마나 그 균형 감각이 있으면 그게 이제 중용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중용의 도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 풍도도 마찬가지죠. 5대에 걸쳐서 명철함으로 요술을 했다고 그런 게 예. 이거 5대가 바뀌는데도 나라가 그때마다도 고위 관리직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얼마나 똑똑했으면. 어. 근데 이제 연함은 그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요술. 요술. 그러니까 눈속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함은 예. 기회주의자지 그게 무슨 중용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왕조가 바뀌고 임금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고위관직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은 그걸 중용에 돌아보지만 연함은 아 그런 거는 다 기회주의자야. 그거는 다 눈속임인 거야. 하면서 맨 끝에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끝에 한번 다시 반복해 보실까요? 예.
웃음 속에 칼이 있는 것이 입안으로 칼을 삼키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거를 한자로 구밀복검. 그래가지고 예. 입으로는 꿀을 바르고 그다음에 복검, 속으로는 칼을 감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웃음 속에 칼을 감춘 걸 우리가 구밀복검이라는데 이거는 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칼을 삼킨다고 하는 거는 우리 전 마술, 요술 가운데 칼을 삼키는 묘기가 있어요. 예, 많이들 있죠. 예, 저도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옆쪽으로. 옆쪽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안으로 넣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안으로 칼이 둘둘 말리네. 그거는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술이 아니라 서커스예요, 진짜 서커스. 예. 그래서 진짜 연암의 그 20가지 요술 기록을 환희기에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울면서 도망치고 막 그래요. 예. 왜냐면 칼을 갖다가 뱃속에 넣었는데 그거를 빼내니까 칼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어쨌든 입안으로 칼을 삼키는 건데 예. 유학자들은 그 당시 선비들은 이런 어떤 요술이 가장 쓸데없는 천하의 수준 낮은 거야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는데 연암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웃음 속의 칼을 그렇게 욕하는 너희들 그 위선적인 유학자들이 오히려 입안으로 칼을 삼키는 것보다 더 심하지. 그러니까 더 수준 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천박하다고 여기는 마술을 얘기하면서 예. 마술보다 더 천박한 게 너희들의 그 웃음 속에 칼을 넣는 그거야. 처세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충인이, 효니, 예를 이용해서 자기 일을 눈속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환희기 후지가 뭐가 대단하냐면은 처음엔 무슨 얘기했어요? 눈이라는 건 과연 변함이 없는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론이고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예. 근데 뒤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현실 인식을 얘기해요. 그걸 그렇죠. 가지고. 현실에 그러니까 연암 글쓰기의 그 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남들은 그냥 한번 재밌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인식론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현실 문제로 확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환희기가 바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정말로 이제 시작은 그 요술에 대해서 소경으로 갔다가 네. 다시 또 그 뭐랄까 자기 입장을 자주 바꾸는 정치인들의 얘기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 풍도라는 사람이 18의 사략 만화책에서 이렇게 그 섬기던 임금을 되게 빨리빨리 잘 바꾸고 네네. 자기가 직전까지 섬기던 사람을 막 죽이고 새로 줄을 잘 서는 그런 인물로 묘사된 걸 좀 봤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대사 기억나요. 죽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어찌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네. 죽으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칼로 우리 김 선생이 좀 무협이나 이런 류를 즐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지만 그런 이렇게 상식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마다 예.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죠? 제 지식은 어린이 수영장처럼 얕고 좁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연암이 한 이 말을 괴테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괴테의 말입니다. 속임은 당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박지원 얘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술쟁이가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다. 똑같은 얘기하죠. 이 얘기는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기도 물론 친 사람이 나쁘지만 마음속에 당하는 사람이 가진 그 욕심 같은 것들 때문에 넘어가는 거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괴테가 18세기 인물인데 예. 지금 괴테와 박지원이 똑같이 이 괴테도 감각기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해서 그 바탕에서 한 말인데 예. 괴테와 박지원의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의심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연구를 하면 저는 재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괴테와 박지원이 지금 동일산성에서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유효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암은 우리가 그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주체가 이 올바른 그 눈가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지금 내가 속는 거야.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암 시대에는 그 이제 연암이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이렇게 혼동되고 뒤죽박죽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도로 눈을 감아라. 이건 이제 장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혜의 눈을 갖춰라.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말라. 오히려 내면의 눈을 떠라. 뭐 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런 이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본다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의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는 건데 체크해놔야 돼.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짧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짧게 정리해 주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이제 하여튼 근대.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뭐 후기 자본주의, 탈근대. 근데 탈근대가 좀 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가 근대 모더니즘의 세계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대의 정신 얘기할 때 흔히 저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누구의 말이죠? 니체의 말이죠. 니체가 아니라 갑자기 니체 신은 죽었다. 우리 이제 니체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아, 데카르트가 얘기했군요. 맞아요. 니체도 근데 아니에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또 니체가 또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해석의 문제. 좀 이따 니체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데카르트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그러니까 근대의 특성은 이성으로 생각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근대 이성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 이성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은요. 그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과목으로 보자면은 분석하고 분류하는 게 어떤 과목인 줄 아세요? 국어는 분석 분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는 수학과 과학이 발달돼요. 근데 우리 이제 동양권은 근대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학보다는 철학이나 사유인 거지만 서양은 이미 이전부터 과학이나 수학적인 게 발달되었는데 분류를 하게 되면은 나누게 되죠. 나눈다는 것은 우열이 만들어져요. 반드시 분류를 하게 되면 위아래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 악, 미, 추, 그다음에 인간, 자연, 남성, 여성, 정신, 육체, 또 영혼, 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아래가 생기면은 어느 게 우월한 거게 되겠어요. 선은 악에 대해서 우월하고 미는 추에 대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는 정신은 육체, 몸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돼요. 이게 근대 정신인데 이 탈근대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를 말하면 이게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단한 이분법을 해체돼 가지고 미추 선악의 구분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저 20세기 때 혹시 서부 영화 같은 거 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고전 시대 때 20세기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고요. 잘생기거나 예뻐요. 악당은 못생기거나 험상궂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악당처럼 딱 보면 악당이다. 저놈이 악당이구나. 그렇죠. 근데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악당도 잘생기고 악녀도 예뻐요. 그렇네요. 예전에 악당이나 악녀는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20세기에. 돌 맞았겠죠. 그렇죠. 쫓겨나죠. 그렇죠. 야! 때렸다고 막. 맞아요. 돌 맞고 쫓겨나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악녀나 악당이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맞네요. 스카이 캐슬도 보면은 거기 악녀 김서영 씨가 광고를 많이 찍었죠. 그렇죠. 광고를 많이 찍고.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속으론 다들. 우리도 왜냐면은 저런 프로그램 해서 애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인간의 질투나 욕망을 갖다가 이제 긍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악 미추의 계본이 무화돼서 이것도 예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내가 이분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저기 박진영과 유해진 그러면 정말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이분들을 괜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론하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과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서 우리가 잘생겼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분은. 그런데 우리가 개성 있다,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못생겼다 이랬던 것이 지금은 개성 있어, 멋진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기파라고 한다든지 꼭 필요하다는 식의 수식어를 많이 꼭 붙이고. 연기파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외모 자체의 어떤 미추가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성 캐릭터들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이제 연예계 쪽에서는 외모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건 이제 사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개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꼭 외모 자체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는 게 아닌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남녀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해가지고 뭐 머리 모양이라든가 옷 같은 것도 다 구별을 했는데 지금은 유니섹스라 해가지고 옷도 다 구별 없고 뭐 머리 긴 남자도 다 뭐 괜찮고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남자가 하이힐을 신고 예, 뭐 그렇죠. 춤을 추는 그런 장르도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뭐 색깔도 남녀를 막 구분하고 뭐 어떤 성격도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이 핑크색 좋아한다고 남자들이 그런 거 남자는 핑크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또 정리를 하자면 타자에 대한 배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타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자라고 하는 건 그라는 뜻이에요. 인문학에서는 그냥 좀 평범하게 쓰긴 하지만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그 남 이게 이제 타자인 건데 그 타자를 우리라는 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성은 과거에 타자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있는 거고요. 몸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드러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창피의 어원은 옷깃을 열어젖히다예요. 옷깃을 열어젖히고 몸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창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럼요. 비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하다가 갑자기 옷을 탁 찢으면 어이구 흉측해 그러나요? 아니요. 뭐 좋아하죠. 그냥 소리를 질러요. 그냥 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몸담론. 그다음에 자연은 과거에는 정복과 개발, 파괴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을 갖다 파괴하는 순간 인간도 같이 멸망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게 이제 생태담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타자로서 배제되었던 것이 타자에 대한 배려, 해체미학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담론이 되어서 존재의 평등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제 그런 담론들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어떤 논란거리로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장 보드리아르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현대 사회는 제품의 기능이 아닌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기호라고 하는 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권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20세기 때는 어떤 광고를 하더라도 기능이 어떻고 뭐 순면 몇 %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핸드폰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이 핸드폰의 기능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애플, 삼성, LG라고 하는 그 권위, 이미지를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중요해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애플 폰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애플이라는 이미지? 그렇죠. 처음에 뭐냐면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 미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대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가는 그런 거지만 지금은 또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시가총액 1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요거를 또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또 끌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김 연구원님 말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와서 기호를 소비하는 기호와 이제 권위를 어떤 소비하는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요것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지금 이제 속임, 눈속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동일성의 반복 복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장 보드리아르가 한 말인데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느냐? 좀 감성 얘기도 갑자기 지금 좀 해야 되는데라고 했다가 지금 이거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는 그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선전할 때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렇죠. 제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요. 사연을 만들어내야 돼요. 포스트 모던 때문에 제 통장이 통장이 건디질 못하고. 그래요? 그게 포스트 모던과 무슨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 감성의 또 집에 현혹이 됐군요. 네, 그래요, 맞아요. 무의미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사게 만드는 그 광고주들이 전략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맨날 맞아요.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시뮬라시용으로 좀 넘어가자면은 그 이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진짜 가짜, 그죠? 그다음에 실제와 허상, 그러니까 뭐 현실과 가상 이런 구분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품이 있으면은 늘 짝퉁이 있고 복제물. 그런데 과거에는 복제와 원본이 차이가 분명했죠. 뭐 예를 들어 복사를 하더라도 복사물은 줄이 짝짝 가가지고 이거는 복사물이야, 이건 복제야. 이게 이렇게 눈에 뻔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그 복제물이 원본을 밀어내고 원본의 자리를 차지해 가요. 그게 바로 시뮬라크르예요. 그러니까 시뮬라크르의 개념은 아까 이제 어떤 그
어떤 동일성의 반복 복제라는 말도 쓰는데 애초에 시뮬라크의 개념도 얘기가 플라톤부터 나가야 되는데 다 그냥 삭제하고 여기서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시뮬라크의 개념은 복제라는 뜻에서 지금은 그 복제가 원본을 밀어내고 원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를 말해요. 이게 이제 시뮬라크라는 건데 가상 세계가 현실을 밀어내고 그게 현실이 돼 버려요.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예,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가 좋아하죠. 바로 시뮬라크의 세계예요. 그거는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 세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 복제물이나 그 가상이 원본을 다 밀어내고 원본 없는 이미지가 되어버려요. 만약에 어떤 사진 같은 것도 컴퓨터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원본과 복제물은 아무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미지의 시대라고 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조금 이제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영역이 있지만은 좀 이렇게 간단한 예가 없을까?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이렇게 들려드리자면은 매트릭스도 얘기를 했지만은 혹시 뭐 이렇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혹시 이렇게 좀 떠오르는 거 없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프로야구 2020년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했는데 NC가 게임 회사다 보니까 NC에서 운영하는 그 리니지 게임 안에 있는 집행검이라는 검이 있어요.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검이 그 게임 아이템으로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NC 다이노스가 우승할 때 세레모니를 위해서 순은으로 집행검을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그 게임에서 그 설정대로. 근데 그걸 만드는 비용이 3천만 원인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실물이 3천인데 가상 이미지 그 데이터 쪼가리는 1억 2천만 원이고. 근데 이게 역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즐겨 하시잖아요. 그렇죠. 게임 속에서 구현된 그 세계가 되게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관계도 더 진짜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다 시뮬라크 속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어린애들은 핸드폰 속의 세계와 너무 친숙한 거예요. 핸드폰 속에 만들어진 세계를 진짜처럼 이것도 다 시뮬라크래요. 그래서 뭐 진짜 저기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걸 보더라도 거기 있는 공룡이 더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실제물로 만든 것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게 더 실감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세계를 내가 직접 눈앞에서 실제처럼 이렇게 구현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래요. 그게 가능해진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고글을 갖다 끼고 있으면은 그 앞에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복제가 돼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거래요. 제가 구글 포토라는 프로그램으로 제 사진을 다 그냥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내가 어느 날 며칠 날 뭐 했는지가 다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쫙 합쳐서 만약에 구글 같은 회사에서 제가 죽고 나서 저를 AI로 구현한다면 그럼 제가 죽고 나서도 아마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쓴 글들, 제가 쓴 메일들 다 구글 사이트에서 하니까 제가 찍은 사진들, 먹은 음식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진짜 AI로 집합이 돼서 저라는 가상 캐릭터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그 캐릭터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미래가 실제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래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일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파노플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컨대 이제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를 마시면은 그 스타벅스 커피 로고가 이렇게 쓰여진 그 종이컵을 들고 이제 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회사의 제품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공동체야 그런 수준이야라는 걸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런 취향 공동체를 파노플리 효과라고 해요. 이런 것도 전부 시뮬라크래요. 이게 다 시뮬라크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이거를 들고 다님으로써 이 취향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의 삶의 수준은 아주 그냥 그 극빈한 노동자층이 그런 어떤 커피잔을 들고 다니면서
무의식 중에 그래 나는 이 취향 공동체야라는 그런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것도 파노플리 효과예요. 너무 괴로운 수업 시간이다. 아 그래요? 너무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실제를 갖다 깨닫게 해주는. 예 맞아요. 네,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저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전화기도 그렇군요. 있고 몇 네. 가지 취향 공동체. 맞아요. 괜히 더 친하게 느껴지고 네. 그 사람들이 제 친구 같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아닐수록.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봤을 때 현실에서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셉션 영화를 보면은 예.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내가 꿈속의 꿈에서 하나의 왕국을 건설해요. 이거... 근데 그게 진짜처럼 인식이 되니까 예.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아내가 현실을 부정해요. 이게 가상이야. 나 진짜 세계로 돌아갈래. 예. 그 진짜 세계는 꿈속에서 자기가 만든 세계잖아요. 예.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세계로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권태롭고 따분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탈출구는 뭐겠어요? 혹시 죽음인가요, 그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보셔야 돼요. 과연 그래요? 뭘까?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환상을 실제하는 거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뮬라크의 세계예요.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더 지금 뻗어나가기가 어렵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 이유는 연암이 과연 우리 시대에 살아난다면 연암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자, 도로 눈을 감아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일단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네. 우리의 주위에. 물론 이 방에도 있지. 창문 너머에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자네가 일하러 나갈 때도, 교회에 갈 때도, 세금을 낼 때도 그것을 느끼지. 그것은 자네의 눈이 진리로부터 가리게 하는 세상이지. 네. 이제 이게 매트릭스 구절이에요. 매트릭스 영화가 단순 액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그렇죠. 보면 아마 되게 이제 재밌을 건데 그게 뭐 굉장히 뭐 호접지몽도 있고 되게 복잡한 세계관으로 장자의 뭐 그렇죠. 그런 거 호접지몽을 얘기하잖아요. 갖다가 이제 같이 엮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상징도 되게 많아요. 이거 한 3-4시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아쉽지만은 바로 이게 제 매트릭스가 가상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라고 믿는 곳곳에 있다고 미리 예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라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가상 세계에 이렇게 이제 착각을 이제 일으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어떤 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어쩌면 자꾸만 우리가 이런 시뮬라크의 어떤 그런 세계관 속으로 자꾸 이제 떠밀려가서 그렇죠. 이제 가상과 실제를 아무런 저는 지금 구분을 했잖아요. 이런 거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 세계가 이제 멀지 않는 시대에 도래할 거라는 거, 그 이제 인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 나는 존재하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네, 우리 이제 아까 누구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인데 우리 라캉이에요. 이건 이제 무의식의 욕망과 관계된 건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그것은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의 욕망. 나라는 존재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그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좀 짧게 설명할까 좀 이렇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몸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을 갖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타인들이 규정해 놓은 그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몸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 내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몸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집단 무의식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표준화된 몸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패션 잡지에 그 포토샵 못하게 한 이유가 어떤 그 모든 다 개인의 체형이 다른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모델을 계속 포토샵을 통해서 만드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자본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누구나가 따라갈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돈을 소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소비하라고 따라가기 어려운 몸매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자 어쨌든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주느냐? 내가 지금 어떤 행복이라고 내가 행복이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이 내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복인가 타인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행복인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주체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그렇게 믿어서 생각하는 성공인 건지
아니면 집단 무의식의 그 욕망을 나의 성공이라고 믿고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지. 어쩌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가짜나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 집단 무의식의 욕망은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절대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락강은 그걸 결핍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의 욕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뮬라크레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나의 주체성, 우리가 이제 비록 그 근대의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철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주체성은 이미 벌써 떠났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가 이 시뮬라크레 시대에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해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어떤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시뮬라크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도로 눈을 감아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아까처럼 그렇게 어떤 이제 혼돈스러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인간 주체성의 어떤 문제와 관련되고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 요새 자꾸 제 사생활이 이제 공개되는데 그 집을 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장기적으로 뭐 좀 돈이 더 될 것 같은 아파트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안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 지하 주차장에 뭐 이렇게 충분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조경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준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런 곳들은 엄청 비싸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사회가 욕망을 자꾸 추동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 욕망이 어쩌면은 김 선생이 그 내면에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아니라 맞아요. 그게 타인의 욕망이라는 거죠. 집단 무의식의 욕망. 그러니까 그 집단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단 무의식은 획일화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누구도 제대로 행복할 수 없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암의 당부대로 도로 눈을 감아라. 좀 눈을 감고 자꾸 앞만 보고 이 집단 욕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어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자랑하기 너무 편한 시대라서 SNS 같은 걸로 그런 얘기들 좀 만약에 더 나눠봤으면 좋았겠다 싶긴 하지만 네.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충분히 해볼 또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구강을 좀 마치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좋은 얘기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뮬라시온까지 왔습니다. 연암의 소경에서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더 정말로 생활에 와닿는 그런 내용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9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